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는 잡히는 걸 전망한다는 것은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 내지는 종교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골디락스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소프트 랜딩, 괜찮게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과 기대와 믿음이 결국은 리세션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여러분, 저는 채권시장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연초부터 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채권뿐 아니라 금리에 영향을 받는 여러 자산 가격의 방향성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다 미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티타임즈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준 전문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대표님을 모시고 그 해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금리를 관찰해보면 시장이 변덕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뭔가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자꾸만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처음 얘기할 주제로 좀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구인난은 지금 전례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연준이 좀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나면 여지없이 실업률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리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고용시장의 반응 속도나 변화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계기로 미뤄왔던 은퇴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공백이 생긴 측면이 가장 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게 좀 상당히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그 말은 경기가 좀 나빠져도 노동력이 이렇게 쉽게 남아도는 과거와 같은 그런 경기 순환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과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수요 측면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경기 순환적인 측면인데 수요 측면에서 노동력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서로 맞물려서 지금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는 60년대 이후로 그야말로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노동력이 부족한, 그다음에 수요가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의 우리가 이제 사재기 하듯이 노동력에 대해서도 축장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면은 그 미국 기업들이 팬데믹 당시에 일거에 셧다운을 하니까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유연해서 엄청나게 대규모로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10몇 %까지 올라가고 경제가 이제 재개방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해 나가는데 막상 이제 해고했던 노동력을 다시 고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수요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팔리기 시작하고 해서 생산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노동력 재충원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매출 기회를 놓쳤던 뼈아픈 또 기억들을 상당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세션이 온다고도 하고 안 온다고도 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좀 어렵더라도 해고를 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좀 확보해두고 괜찮은 인력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스펙이 맞는 좋은 인력이 있으면 미리 그냥 확보해두자, 일종의 노동력에 대한 축장, 사재기와 비슷한 그런 행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노동시장을 굉장히 극도로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 경기가 제가 예상하는 대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일순간에 실업이 갑자기 증가하는, 과거와 같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꾸준히 실업이 증가하기보다는 좀 더 짧은 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그런 형태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일단 저희가 접하는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주로 글로벌 IT 기업들은 해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외의 여러 섹터에서는 오히려 지금 노동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계속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초기에 대량 해고했던 거에 대해서 그게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는 후회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고용의 안정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랑 임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점을 좀 지적하면서 지금의 강력한 노동시장 데이터가 좀 일시적 착시라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경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 통계의 일관성 내지는 신뢰성이 상당히 좀 낮아진 점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고용지표까지 보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걱정
걱정스러울 정도로 다시 빨리 증가하고 있는 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좀 더 강하게 계속돼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다음 달 발표된 12월 고용 통계 올해 1월 초에 발표가 네, 됐죠. 네. 이걸 보면은 완전히 반대로 11, 12월, 10월치까지 앞선 달 통계까지 대폭 수정이 돼서 그림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하는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당 평균 노동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서 야 이게 그 미국 경제가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당초에 판단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침체에 빠지고 있구나. 네. 침체 조짐을 보이고 예. 있구나. 이런 또 걱정을 불러일으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미국 노동시장 그다음에 크게는 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 인플레이션 전망까지 완전히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 1월 고용지표를 2월 초에 받아봤더니 네, 그렇죠. 또 완전히 정반대로 노동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커졌더라. 기존의 지표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이제 취업자 수는 두 갈래로 조사를 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놓는 거는 고용주들 대상으로 얼마나 고용돼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실업자 수를 뽑기 위해서 가계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고용주 조사 통계에서는 취업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계속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지만은 가계 대상 조사에서는 작년 한 3월쯤부터 거의 취업자가 늘지 않고 네. 횡보하는 예.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들어서 지난 1월 초에만 해도 미국 노동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 뜨겁지 않다, 과열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또 판단이 급부상했었는데 2월 초에 발표된 새로운 지표를 통해서 완전히 또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가구 대상 조사에서도 종전 통계가 대폭 상향 수정되고 이렇게 하면서 판단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2월 하순인 현재로서는 3월 초에 미국 2월 고용 통계를 또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다시 미국 노동시장은 굉장히 심각한 과열 상태가 맞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고용 쪽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충된 정보가 있다 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저축률이라는 것도 또 서로 다르게들 해석했던 것 같거든요. 가령 저축률이 이제 급격히 낮아진 것을 두고 돈이 없어진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로 곧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해석한 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의 최근 책에서는 일자리가 워낙 풍부하고 임금이 많이 오르니까 뒷날 걱정 없이 돈을 편하게 쓴 그런 결과인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편으로는 뭐 저축률이 이제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거품기 시절만큼 지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현 시점의 낮은 저축률은 어찌 보면 뭐 그만큼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은 세금하고 국민연금 이런 거 건강보험 떼고 한 85만 원 남는다고 치죠. 그러면 이 85만 원을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고 85만 원 중에 70만 원을 썼다. 그럼 나머지 15만 원이 저축인 거죠. 네. 이거를 뭐 은행에 예금을 넣을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금을 살 수도 있고 서랍에 그냥 현금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다 저축이라고 네.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85만 원 중에 15만 원을 저축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저축률이라고 네. 하죠. 네. 근데 전에는 15만 원 남기고 70만 원만 쓰다가 이제는 80만 원, 심지어 85만 원을 쓰기도 네. 하고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이런 이제 현상을 저축률이 하락했다. 반대로 이제 소비 성향이 증가했다.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 가능 소득 중에 실제로 지출한 70만 원, 이게 85분의 70, 이게 이제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85분의 80으로 바뀌었으니까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저축률은 85분의 5로 낮아진 같은 얘기인데 그럼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그런 현상을 꾸준히 한 2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경이 뭐냐? 본질적으로는 이제 설명하는 것은 팬데믹 때 정부로부터 왕창 받았던 현금, 헬리콥터 머니. 그다음에 그걸 이제 당시에는 그 서비스업에 쓰기는 어려웠으니까 여행을 간다든가 외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종전처럼 쓰기는 어려웠으니까 물론 공산품 많이 사긴 했지만은 맨날 아이패드 사고 뭐 노트북 바꾸고 할 수는 네. 없으니까 차마 다 쓰지 못한 초과 저축이 굉장히 쌓여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정부에서 뭐 현금으로 나눠준 것 이게 우리 통장으로 들어가면은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니까 네. 네. 정부가 나눠주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잔고가 뭐 한 이거보다 200만 원 적었을 텐데 지금 200만 원 더 많으니까
우리 더 쓰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뭐 어쨌든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초과 저축이 지금 쓰이고 있고 그게 제법 많다 보니까 그거 쓰느라고 소비 경기가 계속 좋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은 경기 침체가 그렇게 금방 오지 않고 올해 하반기 이후로 좀 미뤄질 것이다. 이른바 노랜딩 그런 이제 현상의 배경으로 초과 저축의 소비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과 저축을 사용하든 소비하든 아니면은 100만 원 벌었는 것 중에 남은 85만 원 이걸 거의 다 쓰든 종전과 달리 어쨌든 저축률이 낮아지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네. 85만 원 중에 85만 원 다 쓴다고 한 것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번대로 다 쓴 것일 수도 있고 나는 똑같이 70만 원 썼지만은 나머지 85만 원은 종전에 저축했던 거 쓴 네. 것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네. 저축률이 과거보다 훨씬 낮아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두 가지 이제 배경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노동시장이 워낙 좋고 지금 만약 이직을 하면은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은 뭐 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서 사람 구한다는데 지금 거기로 옮긴다면은 연봉 얼마 준다더라.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노동시장은 굉장히 뜨겁고 하니까 뭐 여차하면 옮겨서 연봉 더 받을 수 있고 해서 돈을 잘 쓴다는 거죠. 근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앞날이 불안정하면은 초과 저축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던 초과 저축 그 다음에 굉장히 낙관적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노동시장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저축률이 낮아질 정도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가 참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다 써서 소비를 많이 하느라 없어진 거다라고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의 사회 경제적인 맥락을 같이 알아야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지금의 맥락은 좀 아주 좋은 상황에서 굳이 저축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소비를 해도 되는 그런 시기라서 저축률이 낮아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러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또 평균의 함정, 그 다음에 초과 저축의 존재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이게 뭐 초과 저축을 쓰는 것이든 내가 번 대로 다 쓰는 것이든 만약에 저축률이 지금처럼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말은 이건 평균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빚을 내서 차입 소비를 하는 경향이 크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 불가능한 거죠. 네.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것은. 저축률이 일정 수준 이상 낮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적자를 내고 있다. 차입해서 소비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낮은 저축률은 지속 불가능하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초과 저축이라는 굉장히 실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물리적인 배경이 차츰 소진돼 나가면은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쯤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비가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실업이 조금씩 늘 테고 그러다 보면 특히 저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차입 소비를 했던 쪽에서 네. 더 먼저 소비가 어려워지는 뭐 이런 이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저축을 쓰면서 소비도 강하게 나타났지만 굉장히 지금 저축률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같이 강한 소비도 역시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에는 지금 이게 자산시장에 과열되는 것은 분명히 방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거나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상되는 어떤 좀 활용 가능한 카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 여기 티타임즈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는 끊임없이 굉장히 일관되게 오락가락하는 네네네. 패턴을 예, 그렇죠.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오락가락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리고 싶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론상으로는 디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잡는 데 엄청난 한계가 있고 이른바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가 네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어떤 면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다. 금리는 위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네. 밑으로는 예. 사실 제로가 바닥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무한대로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도 잡을 수 있다라고 해왔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에는 돈을 마음껏 풀면서 뭐 그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잡기 어렵지만은 인플레이션은 금방 잡을 수 있으니까 통화정책 전략은 항상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플레이션 쪽에 문제가 생기도록 경도돼서 운영하는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 측면에서 네. 타당하다. 왜냐하면은 이쪽에는 절벽이고 이쪽에는 오물인 네네. 웅덩이라면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서 걷는 게 맞겠어요. 이쪽에 오물에 발을 담그는 게 그나마 그렇죠. 덜 위험하죠. 덜 위험하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못 잡는다는 거죠. 왜 못 잡는가 하면은 수단이 없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한다면은 그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대량 실업을 수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것을 피하면서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다 도망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은 결국 19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은 그래서 지금의 금융환경 이완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금리를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뭔가 강한 시그널을 줘서 연준이 표현하기로는 부당한 금융환경의 이완을 이렇게 시정시키고 싶지만은 그랬다가 만약에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져서 작년 가을에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 국채금리가 폭등한다든가 이런 쇼크가 발생하면은 경제가 급격하게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쪽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 번씩 목소리를 높이고 인상을 썼다가 그래서 막 금융환경이 너무 긴축되고 작년 가을처럼 냉기가 너무 급격하게 몰아닥치면 갑자기 또 방향을 바꿔서 또 온풍을 불어넣고 그래서 네. 그야말로 샤워실의 바보들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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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냉수를 틀었다가 끊임없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중앙은행의 어떤 패턴을 다 읽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중앙은행의 뜻대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해주신 표현인 일관되게 오락가락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또 말씀처럼 결국은 사람들은 그냥 항상 지금 상태에 불만을 갖다 보니까 디플레 시절에는 야 차라리 인플레가 낫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게 상당히 논리적이거든요. 들어보면 근데 또 막상 인플레가 오니까 이제 오히려 디플레 시절을 좀 그리워하는 듯한 뭐 그런 지금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진짜 저는 그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삼고 싶은 부분이 작년에 이제 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금을 깎고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더니 이제 영국 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치솟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긴축 기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뭐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로 먼저 뭔가 약점을 노출할 경우에는 작년 영국처럼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도 한번 가볍게 한번 네. 겪었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 네, 네, 네. 이 시장의 심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돌아서는 금융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크레딧이라는 게 이제 신뢰지 않습니까? 네. 금융이라는 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고 상호 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신뢰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량한 회사채 심지어 국채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같아서는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안 빌려주거나 빌려줬던 것을 그냥 회수하고 보자 하는 생각을 갖겠죠. 아무리 은행에 내가 예금을 했는데 중도에 찾으면은 약정했던 이자를 거의 못 받는 페널티를 물어야 되지만은 이 은행은 내가 겁이 나서 더 이상 내 돈을 못 맡기겠다 하면 그냥 찾는 게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뭐 그런 특성이 있고 금융 전반이 그런데 국가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특히 이제 영국처럼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만성적으로 일으키면서 오로지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의존해서 국채도 발행하고 경제가 운영되는 그런 나라는 특히 더 그 국가 경제 신뢰를 조금이라도 잃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하는 네. 국채 가격도 추락하고 네네. 파운드 가치도 추락하고 물가는 치솟고 그야말로 취약하고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이 수시로 한 번씩 겪는 그런 위기와 동일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든지 미국이라고 해도 그런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나마 상대적으로 미국은 기축통화를 발권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순서가 제일 뒤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이제 기축통화의 위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달러의 환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작년 가을처럼 달러 가치가 굉장히 강할 때 이런 때는 미국 바깥 금융시장에서는 여차하면은 그런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잠재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경기 침체가 심화될수록 금리가 낮아져서 채권 가격에는 호재라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좀 이렇게 자리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적당히 안 좋을 때 얘기지 크레딧 리스크가 심화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신뢰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오히려 금리를 치솟는 일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바깥 경제의 경우에 네, 네.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겠죠. 이건 이제 경기가 나쁠 때는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도 네네. 하락한다. 그렇죠. 안전자산인 국채로 이제 네네. 자금이 몰리니까 그렇죠. 이자를 적게 줘도 나는 그래도 국채가 안전하다고 네, 봐서 네네. 돈을 일로 좀 몰아놔야 그쪽으로. 되겠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이론적이기도 하고 뭐 상식적인 뭐 흐름인데 시장이라는 게 그 국내의 내국인들만 거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채 시장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같이 그렇죠. 자금을 넣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채 시장의 심도가 더 깊어지고 가격 발견도 더 용이해지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나라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건 오케이인데 너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네. 라는 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든가 특히 달러가 강하고 그래서 그 나라 통화 가치, 원화 가치가 이제 계속 떨어지면은 한국 국채에 투자해 놓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계속 앉아서 환손실을 입고 있는데 네. 새로 들어온 자금이 이제 끊기겠죠. 네.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계속 들고는 있는데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상황에서라면 특히 더 단순히 경기가 나빠지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 의심스러워 보인다 하면은 국채를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물이 증가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국인들도 사기가 그렇겠죠. 그렇죠. 이런 네. 이제 악순환이 생기면은 경기가 나쁠 때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 보면은 그냥 단기적인 처방으로 지금 떠오르는 방법은 중앙은행이 사주는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불난데다 기름을 붓는 것일 수 네네,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이 문제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달러가 강하고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그렇죠. 하락하고 있다 하는 이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그야말로 양적 완화, 국채를 사들이고 그렇죠. 네. 통화를 발행하는 양적 완화를 한다면은 원화 가치,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네. 더 빠른 속도로 그렇죠. 폭락하겠죠. 네. 그러면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레시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그런 반대로 상황이 가야 직면할 되죠. 때는 오히려 더 긴축적인 상황으로 뭐, 고통스럽더라도 그렇습니다. 가져야. 이게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의 이제 필연적인 어떻게 보면 원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외환위기 당시에 겪었고 대부분의 그 개발도상국들 이른바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그런 한계에 직면해 있고 심지어 이제 영국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채 가격도 하락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한편으로는 국채를 이제 사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네.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그 국채를 사들이면 통화가 엄청나게 풀리니까 그렇죠. 통화 가치가 추락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걸 막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또 올려야 금리를 되는. 아주 뭐 폭발적으로 인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작년 10월에 미국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 하는 긴급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미국과 달러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봤는데 사실은 지금 이 어떤 금리와 환율이라는 부분을 전망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현안 중에 일본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책에서도 일본이 결국은 10년물 금리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졌다는 느낌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거의 뭐 과장하자면 네. 전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 달려 있다. 그것도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미국 국채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일본 국채 금리는 계속 이렇게 인위적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그렇죠.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엔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계속 하락할 것이고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은 일본의 수입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거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한 세대 동안 지금 일본의 이제 청년 세대들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네. 없을 겁니다. 그런 경제가 갑자기 물가가
4%, 5% 이상 상승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한 15%, 20%까지 네, 네.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 것과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권이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데 결국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만약에 앞으로 다시 상승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여겨진다면은 아무래도 인위적인 네. 으로 이렇게 금리를 누르는 이른바 YCC 정책은 네네. 이완시키거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그런 일본마저도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거지 일본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뭔가 결정할 수는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 이제 미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른 지금으로서 딱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게 될 경우와 현 수준의 YCC를 지속할 경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금리나 환율에 미칠 영향 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YCC 네. 극단적인 이제 초저금리 양적 완화. 네. 얼마 전까지 이제 유럽도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했었죠. 이런 굉장히 큰 거대 경제권에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극단적인 초저금리 정책이 전 세계 국채 금리에 굉장히 고르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전 세계 금리를 이렇게 같이 끌어내리는 앵커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는 뭐 채권에 투자해서 일드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네. 결국 이제 미국 채권에도 투자하고 그렇죠. 뭐 대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엄청나게 위험한 채권에도 많이 크레딧에도 뭐 투자를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생보사들이라든가 네. 네. 장기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료를 이렇게 받아서 일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네.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은 받은 보험료를 굴려가지고 연 평균 몇 퍼센트 정도의 일들은 내야 이제 그 약정을 이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로는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네. 네.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제 그 순환고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초저금리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금리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었는데 만약에 유럽에 이어서 일본도 YCC라고 하는 마지막 고삐를 끊어버린다면은 금리가 또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도 네. 있다. 이런 뭐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국채 금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영역이 10년 만기물입니다. 네, 그래서 네, 10년 그렇죠.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0.5%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네. 넘어갈 것 같으면 국채를 무제한으로 그냥 그렇죠. 사들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눌러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10년 만기 금리가 그러면 이 통제를 해제했을 때 어디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늠을 해보려면은 하나의 이제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수합금리입니다. 10년 만기 수합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네. 이 수합금리가 지금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한 80bp 정도, 그 정도, 0.8% 예.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차이를 보면은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고탄성의 스프링은 네, 아닐 것이다 네, 뭐 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그것마저도 이제 대표님 설명에 따르면 미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경우는 그것도 역시 더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냥 안도하면서 그냥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근데 이제 있는 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YCC를 계속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예. 싼 금리에 얼마든지 빚을 내서 사실은 그 금리가 싸다고 하지만 중앙은행한테 빌리는 거는 사실은 이자를 돌려받으니까 무이자죠. 그렇기 때문에 YCC를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국채 발행분의 그 절반 이상을 다 사가버린다면은 정부 빚이 100이 늘지만은 실제로는 한 4, 50밖에 늘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앙은행이 사는 건데 중앙은행에도 이제 이자를 주지만은 중앙은행에 지급한 이자,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수취해서 벌었는 이자 소득은 정산해서 항상 재정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YCC는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마음대로 빌려서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에 돈을 막 쓰고 하기가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가급적이면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아서는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네. 이게 골치 아프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일단은 YCC를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면 좀 자연스럽게 일단은 해제하는 걸 원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혹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래 인플레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워낙 위험한 자산에도 많이 투자를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자꾸 오르는 환경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더 오르는 요인보다는 뭔가 더 낮아지는 방향에 뭐가 없을까 하는 걸 계속 찾는 와중에 인플레가 조금이라도 낮아진다, 혹은 뭐 고용시장에서 안 좋은 기미가 보인다, 뭐 저축률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자꾸 시장은 금리를 내려가는 쪽으로 힘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강한 고용시장이라든가 그런 현실은 여전히 좀 아직은 냉혹하다 보니까 그 냉혹한 현실 지표를 확인할 때마다 다시금 실망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어떤 큰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경기가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노랜딩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경기 침체 우려를 벗어나서 이런 골디락스 상황이 꽤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은 침체는 올 텐데 그 모습이 경착륙일지 연착륙일지, 그거에 대한 어떤 대표님의 좀 개인적인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뭐 부족하지만은 과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하던 팬데믹 초기에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과학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희망이고 네. 일종의 종교고 네네. 뭐 예. 고통의 한숨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결국 우리는 이제 부족하지만은 과학을 믿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는 잡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잘 쓰는데 네. 물가는 상승률은 내려가는 걸 전망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희망 내지는 희망과, 종교에 네, 가깝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일단 상당한 수준의 경기 냉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다만 어떤 운이 따른다면은 뭔가 좋은 일들만 연쇄적으로 이렇게 네.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은 이른바 매끈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경제에 흉터를 내지도 않으면서 고용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만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현상, 지금 연준은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또 그런 연준의 말에 동의해서 더 금융 환경이 이완되는 네. 측면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대입해 보면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이제 책에서도 정해진 미래는 없고, 미래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어떤 행동에 그렇죠. 네.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생각한다면 일부에서는 이게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네. 공급 네.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막혔던 공급이 다시 이제 재개되면은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 낮아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수요 측면의 원인이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요가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GDP가 줄어든다는 그렇죠. 것이죠. 이게 네. 이제 GDP가 줄어든다는 게 경기 침체라는 것이고, 네.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대안을 어떤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확률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무조건 이거는 리세션이 온다,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확률상으로는 지극히 굉장히 높은 확률이다, 경로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막 논의될 때는 이게 어떤 코로나가 만들어낸 어떤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지만, 요즘도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소로 많이들 보는 그 중고차 가격 추이도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또 약간 완화적인 환경,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니까 이게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공급 요인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수요도 인플레이션에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환경인 것은 분명하니까, 이런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말씀처럼 수요라는 게 감소해야 되고, 그것은 곧 GDP 감소, 이런 것들을 경기 침체 그런 걸로 이어져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다. 또 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골디락스가 네.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 연착륙, 예, 경기 그렇죠.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과 기대와 믿음이 네. 결국은 리세션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측면이 역설적인 있습니다. 측면. 네, 네, 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이렇게 축장을 해놨습니다. 네.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만큼의 노동력이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재고를 늘려놨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적이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항변할 수도 있겠죠.
공급망이 워낙 난리라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렇죠. 좀 확보해놔야 네. 되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재기죠. 결국은.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역대급의 어떤 재고를 과거 추세보다 훨씬 많은 재고를 갖고 있고 소매 재고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노동력을 효율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정말 불가피하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고 연준이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긴축을 해서 어쨌든 리세션을 감수하고 신속하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면은 축장했던 노동력, 그다음에 축장했던 재고를 빨리 이렇게 내놓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군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연준이 굳이 그렇게까지 긴축을 안 해도 되는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연준 스스로가 앞장서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고 소프트 랜딩은 우리의 기본 전망이고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경영자라면 내가 인사 담당 임원인데 우리 회사에 지금 적정 인원보다 좀 많고 약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이제 더 뽑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기에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 이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클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 경기가 침체에 안 그렇죠. 빠진다고 하는데 네네네. 매출이 다시 살아나서 늘어나서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 그렇죠.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소프트 랜딩 기대, 전망 이런 것들이 소프트 랜딩을 더 어렵게 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도록 하고 결국은 그래서 더 강한 긴축과 리세션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좀 동상이몽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은 어떻게든 이제 침체다 해서 금리가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골디락스에 대한 논의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아마 주식시장에는 좋은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으로써 뭔가 더 고금리나 그런 환경이 지속됨으로써 채권시장, 즉 금리에는 좋지 않을 뭔가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그다음 채권 시장이 네. 서로의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네. 사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인데 서로 보고 놀랐다가 서로 보고 또 환호했다가 네네. 이런 예. 이제 그 조울증 같은 그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밤사이에도 이제 미국 작년 4분기 물가 지표가 대폭 상향 수정되고 뭐 노동시장은 여전히 예상 외로 더 뜨겁고 뭐 이런 이제 이유로 해서 금리가 확 올라갔다가 네. 또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이 장기 투자 기관 같은 경우는 너무 매력적이니까 네. 네. 자신들의 어떤 라이빌리티 장기적인 채무를 네네. 매칭을 시키는 데는 지금 뭐 이 정도 금리면은 가격 불문하고 사도 충분히 매칭하고 훌륭하죠. 남을 수 예, 있으니까 산단 말이죠. 네. 언젠간 결국은 이 금리는 떨어질 네. 거니까. 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사게 되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플레 압력이 더 커진다면은 연준이 결국 침체로 몰고 갈지도 모르겠다 해서 장기 금리는 오히려 이제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또 주가가 이제 살아오르고 네. 네. 뭐 이런 이제 독특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좋아하기도 했다가 막 그걸 지금 반복하는 어느 한쪽 그게 바로 골디락스가 될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은 서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놀라고 웃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좀 더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 포인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책이 작년 가을에 네. 이 티타임즈하고 공동 기획으로 기업체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경제 교육 네. 그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 자료로 네. 만들었던 건데 이걸 이제 좀 책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체 직원들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이제 그 순환하고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네. 해서 네. 그런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년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2024년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듯이 전망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네.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전망은 갖고 있지만은 그런 전망들이 계속 이제 형성되고 수립되고 혹은 변경되고 수정되고 그렇죠. 변경되죠. 네. 심지어는 뒤집어지기도 네. 하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 전망을 이제 하게 되는 그다음에 현재 경제를 판단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스스로 이렇게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매출이 당분간은 위축될 것 같다라든가 매출이 뭐 지금은 이렇지만 곧 바닥을 치고 살아날 것 같다라든가 이런 조짐들을 다양한 이제 정황들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지식의 툴을 공유해 보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쓰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시장에 참여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 당장 이게 아니면 뭐 일주일 안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거시경제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형성돼서 전개돼 나가는지 그런 실마리 어떤 걸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네. 최대한 쉽게 그래서 네네. 보통의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면 다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 지로는 그렇습니다. 경제만큼 쉬운 게 없는 게 왜냐하면 경제는 돈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돈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확고한 직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거 비싸다, 이거 싸다. 그래네네. 경제학의 아주 그 요체를 설명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가성비입니다. 네. 네. 뭐 이런 것처럼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학문적인 표현이나 용어로 설명되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런 장벽을 좀 걷어내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점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시중에 어떤 경제 관련 서적 중에서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을 담은 그런 서적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와중에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 그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메커니즘을 담은 책들은 또 지나치게 어려워서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친절하고 쉽게 해설을 해 주셔서 저는 뭐 나름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을 이렇게 발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금호 대표님 모시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같이 나눠봤고요. 부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